안녕하세요. 작년에 이혼하고 4살 아이를 혼자 키우는 30대의 직장 여성입니다. 26살 때 만난 남자와 3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하였지만 4년 만에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연애와 결혼은 다르다는 말은 흔히 하지만 결혼 생활은 때로는 정말 치사한 문제로 끝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 경우도 그랬습니다. 부부 사이에서 계산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지만 배우자가 나의 마음과 동일하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문제들이 누적되며 결국은 남편의 치욕을 참다가 결국 살 길이 없다고 느껴 아이가 있음에도 그 사람과 갈등을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치사하게 행동했던 그 사람에게 너도 내 마음을 한 번이라도 심층적으로 이해해 봐줬으면 으로 정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해봐라 라고 하며 칼같이 계산하며 헤어졌어요. 혹시 결혼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렇게 헤어질 경우 대한민국에 이혼할 사람이 없을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바람이나 폭력으로 이혼한 게 아니라면 어쩌면 별거 아닌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평생 함께 살았던 사람이 모든 것을 따지며 칼같이 계산적으로 행동한다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없는 문제일 거예요. 어느 하나의 사건만 가지고 기분이 나빠져 확실하게 이혼할 건 결코 아닙니다. 남편은 결혼 초부터 돈으로 저를 숨막히게 했고 우리 집과 자기 집을 철저하게 구분하면서 사람을 숨막히게 하고 제 생각을 무시하고 돈만 중시하는 남편 탓에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는지요. 모르겠어요. 게다가 저에게 크고 작은 거짓말까지 서슴없이 했어요. 특히 부부 사이의 경제 문제를 속이는 건 아주 큰 이혼의 이유예요. 당했지만 이혼할 때만큼은 제가 당한 것 그대로 돌려줬습니다. 하지만 참고 살았던 제 결혼 생활을 들으면 아마 여러분들은 화가 날 거예요. 다들 찬물 한껏 준비해 놓으시고 제 사연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남편보다 무려 8살 연상이에요. 결혼할 때도 남편은 이미 30대 중후반이었어요. 연애를 짧게 했는데 친정엄마는 결혼 전까지만 해도 남편을 좋아했습니다. 남편이 남자다운 부분이 있었고 사실 제 친정아빠가 일찍 돌아가시고 안 좋으신 것 같아서요. 엄마는 나의 결혼을 원치 않았다. 본인도 내가 결혼을 하면서 별 흥미를 느끼고 있는 것 같았다. 남편에 대해 든든하다고 여긴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대단한 일을 해낸 적은 아니에요. 그냥 때때로 엄마를 위해 용돈이나 선물을 챙겨주는 정도였어요. 나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더 많은 시간을 엄마와 보내고 싶었는데 30을 넘기지 않고 결혼하자고 제안했어요. 그리고 결혼할 때 홀로 남겨둔 엄마 때문에 걱정이 많았죠. 그러나 엄마는 당신 때문에 내가 결혼을 미루는 것을 원치 않았다. 나는 30 전에 결혼할 생각은 없었는데 그 사람이 결혼하자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2에서 3년은 더 엄마와 함께 살다가 결혼해야 할 것 같아요. 29살이면 너무 이른 것 같아. 내가 하자고 매달리는 것도 아니고 남자가 하자는데 뭐가 걱정이니까? 김서방 정도면 괜찮은 신랑이야. 결혼이란 건 마음 먹었을 때 해야지. 한 번 놓치면 또 언제 할지 모르게 되는 거야. 엄마 걱정하지 말고 결혼해. 엄마가 돈이 없어 집이 없어 너 도움 없이도 충분히 산다. 그리고 이것도 받아라. 이건 내 아빠 세상 떠나기 전부터 너 시집갈 때 주려고 모아놓은 거야. 지금 꽤나 목돈이 돼서 큰 도움 될 거야. 이러시면서 저에게 통장 하나를 내셨어. 통장을 열어보니 엄마가 거의 15년 넘게 모아놓은 돈이 모여 있었고 금액이 1억 5천이 넘는 금액이었어. 모은 돈을 합치면 2억이 넘는다. 돈을 결혼 비용으로 주시는데 엄마께 너무 고마웠어요. 엄마는 아빠 연금의 일부를 받으시고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식들도 나를 제외하고 없기에 엄마가 노후를 위해 준비를 다 하셨다. 여전히 여자 혼자로 자식을 키우는 것은 쉽지 않았을 텐데 언제 목돈까지도 준비하셨나 싶었습니다. 엄마께 너무 감사한 마음이었어요. 제가 살 곳을 잡는다면 마음이 편안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결혼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엄마의 의견을 확인하고 나서 결심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 집을 방문해보니 우리 집보다도 더 좋은 상황으로 보였고 집을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부모님이 집을 주시는 경우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생각해 보아야 하는 거예요.
남편은 자기 부모님이 여태까지 뒷바라지를 해주시고 사업 자금을 대주신 것도 있는데 결혼할 때까지 손 한 번 못 벌린다며 우리 힘으로 결혼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몇 번 더 권유도 없이 시댁에서는 알아듣겠다고 관여하지 않겠다고 하셨고요. 그래서 남편도 모아둔 돈이 꽤나 있구나 짐작할 수 있었다. 결혼 전부터 사업한다고 했고 월 1,000만 원은 번다고 큰 소리 쳤습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 힘으로 결혼하자 해놓고 신혼집을 얻을 때는 딴소리를 했습니다. 지현아, 어쩌지? 내가 집은 전세로 얻으려고 했는데 지금 당장은 집을 마련할 돈이 없네? 일단 장모님이 도와주신 돈이랑 너의 모은 돈으로 집을 사고 나머지는 내가 그때그때 카드로 결제할 거야. 집은 동일한 부분을 보태고 공동명의로 하기로 한 거잖아. 집을 마련하는데 내 돈을 다 모아놓으면 나 예단은 어떻게 할 거야? 살림이랑 결혼 비용은 돈이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해야 할까? 차라리 오빠에게 부모님께 조금 도움을 요청하는 게 어때? 아들을 장가 보내는데 조금이라도 도와주실 마음이 있으실 거라 생각해? 아니야, 난 그렇게는 못해. 우리 부모님께서 나의 사업 자금을 억대로 도와주셨던 분들이야. 내가 살면서 갚아도 모자랄 판에 또 손을 벌리려고 내 이름으로 빚내면서 그렇게는 못하겠다. 차라리 그때 빚을 내는 게 나을 것 같아. 할 걸 계산적이지 않아요. 그 사람이 빚을 내면 어차피 같이 갚을 돈이라고 생각했어요. 결혼하면서 마이너스 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친정 엄마가 주신 돈과 제가 가진 돈을 다 끌어 모아 대출 없이 2억대 전세집을 마련했습니다. 물론 전세 계약자 명의는 저였어요. 여기까지 말하면서도 벌써 구독자분들이 화내는 소리가 들려요. 맞아요. 저 바보예요. 그냥 명의는 저예요. 나중에 보증 문제 없을 거라는 생각만 했지만 남편의 속내를 더 파악하지 않고 넘어갔었어요. 결혼하면 잘해줄 거 알았는데 3년 안에 내 집을 마련할 거라고 그때 되면 제가 보탠 돈보다 훨씬 더 벌게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의 그 말은 수가 될 거라고 결혼하고 나니 시댁에서는 정말 보태주신 게 없었어요. 절대 못 사는 집은 아닌데 남편 집안은 부모님 두 분 다 있어서 우리 친정보다 넉넉한 편이라고 했는데 저도 자식에게 크게 기대하지 않겠구나 생각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 한 가지 모르고 있던 게 있었죠. 알고 보니 남편은 결혼 전부터 자기 부모님에게 매달 100만 원씩 생활비를 주고 있었다는 거려. 결혼한 직후에는 남이 갑자기 사업을 시작했는데 건설업자로 취직했습니다. 일하더라도 재산을 공개한 적이 없고 빚도 없다고 했어요. 사업하면서 빚이 없을 수가 있냐고 물었더니 결혼할 때 회사에 들어가며 모든 것을 정리했다고 했어요. 하더라도 제 남편의 말을 믿었습니다. 당시 제 연봉은 3천만 원 중반이었고 남편은 월급이 700만 원 정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지만 남편은 돈에 대한 욕심과 집착이 좀 심한 사람이었습니다. 반면 제가 돈에 대한 욕심이나 탐욕이 크지 않았어요. 돈은 우리 가족이 그냥 걱정 없이 살고 주말에는 평범하게 놀러 다닐 수 있는 정도로 벌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우리 시아버지는 얼마나 챙겨주셨는지 모르겠네요. 모른 채 남편의 첫 생일이었나 해서 혹시 장인께서 오시지 않아 대접받지 못했다는 소문을 들 수도 있을까 봐 엄마를 불러 혼자 생일 잔치까지 준비해 주셨어요. 사위 생일이라 상처를 주는 장모님은 당연한 일이 아니지만 남편은 별로 감사한 마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당연하다는 듯한 태도를 보였고 생일을 준비해 준다고 해서 당연한 일이라고 용돈을 주셨지만 시댁에 근접한 이유로 집에는 반찬과 먹을 것들을 계속 챙겨주셨습니다. 시부모님 두 분이 있기 때문에 자식에게 신경을 쓰시는 분은 아니어요. 매번 무엇을 해주시는 우리 엄마와는 다르게 시어머니는 때가 되면 옷을 사라고 용돈만 달라는 얘기만 하셨어요. 비교를 피해보려고 해도 당연히 비교가 되기 마련이죠. 그래도 저는 남편에게 따지거나 태클 걸지 않았습니다. 우리 엄마가 마음에서 우러나는 건데 시댁에서 똑같이 안 해주신다고 해서 제가 기분 나쁘면 한두도 없는 일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결혼하면 금전적인 것은 부부가 서로 공유해야 하는 거잖아요. 남편이 저에게 고의로 말을 하지 않는 부분을 알았을 때는 싸울 때가 되더라고요. 결혼할 때는 여유 있는 시댁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남편이 시부모님의 병원비부터 집 관리비,
심지어 장보는 비용까지 다 대지고 있다는 걸 어쩌면 알게 되었거든요. 그때는 저도 그냥 넘어가지 않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따지려는 건 아니었어요. 남편이 나보다 많이 벌니까 시댁에 더 할 수 있지만 저에게도 같이 해야 한다고요. 적어도 알려줘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 얘기를 한 거죠. 여보, 결혼 전에는 자기 부모님 용돈이랑 병원비랑 집 관리비까지 다 들린다는 말을 안 했잖아. 결혼한 지 반년이 넘어가는데 나는 이 사실을 지금서야 알았다는 게 좀 서운하네. 어머님, 아버님 힘들게 사시는 것도 아닌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거야? 우리도 아이 가질 거면 돈 모아서 집도 사고 하려면 갈 길이 막막해. 내가 결혼 전에도 말했잖아.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해주신 게 많다고. 그리고 당신 돈이 아니고 내가 버는 돈으로 드리는 건데 굳이 말했어야 하나? 설마 당신께도 똑같이 해달라는 뜻은 아니지. 그런 뜻이 아니잖아. 단지 우리는 부부고 경제적인. 전체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문장을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공동체인데 내가 모르는 게 말이 되냐는 거지. 그런데 남편이 저에게 참 서운한 말을 하더라고요. 당신 뭔가 착각하는 것 같다. 경제 공동체는 부부 사이가 대등할 때나 적용하는 말이지. 내가 너보다 월급이 2배도 더 많은데 무슨 경제 공동체 그렇다지만 나 결혼할 때 이 집 보증금은 전부 내 돈으로 낸 거니까 당신도 할 말이 없는 게 아니야? 그리고 카드값도 우리가 같이 갖고 있잖아. 나한테 얘기 안 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면 나 너무 서운해.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속상해한다고 남편이 시댁에 돈 보내는 걸 그만두는 것도 아니고 계속 신경 쓰면 제 마음만 지옥이죠. 좋은 면만 보기로 하자고 애쓰죠. 부디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마음 다 잡았죠. 춘정. 엄마가 잘해주시는 것에 감사해하며 살아나가면서 차차 갚자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자기 부모에게 지극정성을 다하면서도 우리 친정 엄마에게는 마음을 많이 안 쓰는 것이 생각보다 매우 서운한 일이었습니다. 주위에 결혼한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다들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었어요. 내가 시기하는 만큼 남편도 친정을 해야 한다고 하지만 그게 현실에서는 잘 안 된다고 합니다. 결혼 초반에 많이들 싸우는 문제라는데 마음의 평화를 찾으려면 남편이 잘하는 것을 포기하고 내가 친정 부모를 알아서 챙기라는 조언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말이 쉽지. 각 결혼한 세대의 마음이 생각만큼 넓지 않았어요. 그래서 초반에는 철없이요. 엄마에게 속상한 마음을 털어놓기도 했어요. 엄마, 김서방이 엄마에게 잘한다고 하더니 결혼하니까 영 마음에 들지 않아요. 엄마는 사회를 이렇게까지 생각하는데 몇 번을 말했는데 솔직히 이런 얘기를 계속하는 것도 참 치사하네. 자기 집에서는 잘해도 왜 엄마한테는 그게 반도 안 되는 건지 너무 짜증나. 아이고, 엄마가 뭐 바라는 줄 알아? 내가 김사를 이쁘게 하는 건 다 너한테 잘하길 바라서 그러는 거야? 원래 결혼은 그런 거야? 내가 이만큼 했으니 너도 이만큼 하라고 생각하면 한도가 끝도 없고 싸움만 되는 거야? 남과 남이 만나서 순식간에 가족이 되겠어? 결혼은 그런 의미를 담았다고 생각해? 금방 피를 나는 가족처럼 될 수는 없는 법이야? 다시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니까 김서방 너무 닥달하지 마. 엄마가 저렇게 말씀하셔도 내심 속상한 마음이 아직 없지 않았겠죠? 그 마음 편하라고 하신 말씀인 건 다 이해합니다. 저도 엄마 말대로 남편에게 너그러워지려고 했지만 어쩐지 시간이 갈수록 남편은 극도로 이기적인 모습만 저에게 보여주더라고요. 오히려 연애 때 몰랐던 모습을 가감없이 저에게 보여주기 시작했다고 하는 게 맞겠네요. 본격적으로 결혼 생활이 힘들어진 후에 제가 초대를 임신한 뒤에 잠시 직장을 그만두고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돈을 조금씩 벌 때는 남편이 저에게 이렇게까지 할 사람일 줄은 몰랐죠. 남편이 저에게 돈 버는 사람이 관리하겠다며 모든 수입과 지출을 자기를 통해서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신용카드를 줬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남편이 저에게 생활비를 쓰라며 카드 하나만 달랑만 주고 현금으로 단 한 번도 안 주었다는 겁니다. 남편이 저에게 카드를 주면서 더 잔소리가 시작되었는데요. 하지만 신용카드는 제가 쓰고 싶은 걸 쓰라는 용도가 아니었어요. 한 번은 제가 장을 보면서 대략 6만 원가량을 카드로 긁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분도 안 되어 바로 전화가 오더니 짜증을 내더라고요. 당신, 엊그제도 마에서 장반 놓고 뭘 또 샀길래 카드를. 굴지도 않고 도대체 왜 경제 개념이 없는지 알겠어요. 내 말을 듣지 않고 어찌 내 가게를 열게 하고 심지어 점포를 검사받게 하려 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생각해보고 카드 써서 쓸데없는 걸로 돈을 쓴 게 아니야? 저녁에 조금 고기를 먹고 싶어서 샀어. 나는 이제까지 입맛 때문에 제대로 먹지도 못했잖아. 뱃속에서 아기랑 당신도 함께 먹기 위해 산 거야? 돈이 아깝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야? 내 얘긴 주말에 마트로 가서 장을 보러 가고 다른 장을 보러 가기를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먹으려고 사서 먹는 거에 돈을 왜 많이 써? 먹을 거 산다고 돈을 쓴다고 재촉당하는 느낌이든가? 서러움은 아직도 씁쓸합니다. 남편은 돈에 자기 식구들한테 아낌없이 퍼주는 면도 보이면서 저와 우리의 친정생활. 엄마에게는 엄청 인색한 사람이라고 할 거예요. 그때 남편은 짠돌이 기질을 갖고 있었어서 말다툼을 하며 이혼까지 생각했지만 뱃속에 아이를 가지고 있어서 참고 넘어갔습니다. 아이를 낳고 나면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품었지만 역시 사람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말은 사실이었어요. 남편은 극도로 이기적이고 가부장적이었는데 살림도 한 번 보지 않아주고 아이도 한 번 돌봐주지 않았어요. 그때는 제가 집에서 모두 집안일을 해결했기 때문에 남편에 대해 불평한 적이 없고 다 제가 해결했습니다. 심지어 카드라도 좀 여유 있게 쓸 수 있도록 했으면 불만이 없었겠죠. 그런데 남편은 계속해서 제 비상금을 사용하게 해서 마치 제 돈처럼 사용했어요. 남편은 돈을 무조건 아껴 써야 한다며 말했고 심지어 아이의 분유값이나 기저귀값까지 모두 저희 엄마가 보태주어야 했어요. 주신 돈으로는 아껴서 사용합니다. 남편 카드로는 매달 30만 원을 쓰는데도 두루 절약합니다. 제가 당신의 생활비를 모두 맡아서 사용하고 있는데 최소한 아껴 쓰는 노력을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집에서 놀면서 크게 소비할 일도 없겠죠. 장모님이 반찬을 가져다 주시기까지 하는데 한 달에 100만 원도 넘게 지출하지 않도록 아껴가며 살아야 해요. 당신이 월급을 얻는 만큼 어머니께 드릴 정도를 생각하면서 저에겐 왜 이렇게 인색하게 처신하는지 모르겠어요. 돈을 쓰지 말라는 얘긴 아닌데 조금은 아껴서 사용하려는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남편은 집에서 논다는 이야기를 자주 했던 사람이었어요. 결혼할 때 제가 가진 돈으로 집을 마련하는데 그동안 불평 없이 사용해왔고 남편이 주는 카드도 마음대로 사용한 적이 없어요. 집에서 생활비를 충당할 때는 남편과 함께 사용하며 생활했습니다. 눈치를 보였기에 한 번도 옷을 못 샀고 친구들과 밥 한 번 먹는 것도 눈치를 보였어요. 카드를 쓸 때마다 그 사람에게 감시당하는 것 같아서 가슴이 두근거리더군요. 하지만 집에서 육아하고 가사를 처리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돈을 벌지 못하는 그냥 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가 커가면서 집에서만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주말에 남편과 여행을 가자고 했을 때 돈이 얼마나 많이 들지 고민했습니다. 돈을 쓰는 것이 아까워서 놀러 가느냐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기에 일단 저를 무시하는 태도가 항상 엿보였던 것 같아요. 제가 더 이상은 안 된다 생각해서 아이가 4살이 되던 해부터 취업을 찾으려 시작했습니다. 계약직이지만 이전에 다녔던 회사에서 경력을 살려서 금방 취직할 수 있었어요. 되더라고요. 취직하고 나니 아이를 걱정했습니다. 4살이라고 해도 이제 38개월 된 아이라 온종일 어린이집에 있을 것이 걱정되었고 그나마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엄마였습니다. 엄마는 반찬 가기를 하셔서 새벽에 음식을 만드시지만 3시 이후에는 직원이 가게를 보는데 그래서 오후 시간에는 다행히 아이 하원을 도와주실 수 있었어요. 솔직히 아무리 엄마라 해도 아이 돌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엄마 입장에서는 한갑이 다 된 나이에 좀 편안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를 포기하고 딸을 돕겠다고 하신 거니까요. 나 퇴근하면 7시 전에 도착해서 아이를 데리고 가면 되니까 그 정도만 도와주셔도 저에게는 큰 도움이었습니다. 아이를 돌보시는 것은 왜곡 어렵습니다. 수고비를 드리려고 하였지만 남편은 제 생각과 매우 다르더군요. 저는 남편과 육아 비용을 친정 엄마에게 주는 문제로 저와 대판 싸우기도 하였습니다. 제가 계약직으로 취직하고 그때 받은 월급의 실수령액이 사실 180만 원도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엄마에게는 최소한 50만 원은 드리고 싶었어요.
설마 50만 원이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우리 아이가 제 아이만은 아니니까요. 남편의 딸이기도 하니까 남편도 일부 돈을 보태줄 의사가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엄마가 다음 주부터 유진이를 보기로 하셨다는 걸 아시나요? 다음 달에 월급을 받게 된다면 매달 우리 엄마에게 드릴 생각입니다. 50만 원씩 드릴까 해? 어때? 사실 50만 원보다 조금 더 주고 싶은데 당신이 조금 더 바라보면 좋을 것 같아. 남편에게 내달라는 것도 아니었고 내가 벌어들이는 돈으로 들린다는데 남편은 퍽쩍 뛰더라고 해. 50만 원 아니면 온전히 제 장모님이 봐주시는 것도 아니고 장 4-5시간에 50만 원이라니. 장모님 완전 꿀알바 하시는 거네. 그 정도도 많다고 생각해. 거기서 물도 주더라고. 난 못 줄 테니까 당신이 알아서 드려야지. 당신이 많이 주고 싶으면 월급 받아서 남는 돈이 없는 거지. 뭐, 당신은 왜 그런 말을 할까? 우리 유진이는 나 혼자 낳은 딸이니까 당신 딸이기도 해. 근데 육아도 제대로 안 하면서 모든 것을 나에게 떠넘기는 거잖아. 내가 누구인지. 이런 식으로 수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다시 일을 시작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집에서 아이를 돌보거나 가사를 처리하거나 제가 원하는 대로 내가 사고 싶은 걸 사는 게 더 편해 보여요. 하지만 일을 해야 한다는 건 제 선택이 아니라 누군가 강요하는 거죠. 그래도 돈을 마음대로 쓴 적이 없는데 누군가 보면 내가 편하게 산다고 오해하겠죠. 제 생각은 이해해 주세요. 그러니 제가 할 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그만둬 주세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엄마에게 남편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를 얘기하기가 힘들었어요. 아이를 낳고 나니 엄마의 입장이 더 이해가 되었어요. 그렇게 돈을 남편과 아이에게 쓰는 게 아깝다는 사실을 말하기가 참 어려웠죠. 엄마가 너무 심란해하실까봐. 남편이 말하길 같아서요. 지역 현장에 내려가면 주말 부부지 거의 한 달에 한두 번씩 올라올지 말까요? 그러나 난 그때마다 남편이 준다며 거짓말까지 해가며 엄마에게 살짝 용돈을 드렸습니다. 엄마가 김서방이 요즘 돈이 많이 없어 보여요. 이거밖에 못 들려서 죄송하다고 전에 달라네 할 것 같아서 제가 정규직이 되면 엄마가 고생한 걸 한 방에 갚아줄 거예요. 조금만 더 참아줘요. 그때가 되면 우리 유진이도 많이 클 거고 수월하겠지요. 아유 예. 이런 거 엄마가 받아도 마음 편치 않아 해. 너 발동동 그으면서 직장 생활하는 거 엄마 틀림없이 알아? 너희가 돈을 잘 모았다는 거니까 엄마는 안 줘도 돼. 어쨌든 김서방에게 고맙다고 해라. 알겠지요? 이런 때마다 사위에게 고맙다고 전해달라 했지만 어른들이란 어디가 속이기 쉬운가요? 제 엄마는 제가 드린 돈도 차곡차곡 모아두시면서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것들을 사주셨어요. 엄마는 저를 보면 두렵다고 아실 것 같네요. 언젠가 엄마가 남편과 사이가 안 좋냐고 조심스레 물어본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엄마가 걱정하실까 봐 솔직하게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만약 아이가 어린데 제가 남편과 이혼하고 싶다고 하면 엄마가 이혼을 막을 것 같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 후로는 저도 남편에 대한 믿음이 사라져 갔거든요. 돈에 대해 되물어보고 가족을 분리하는 것을 보며 고민이 많아졌어요. 이게 진짜 사는 방식일까요? 아니라고 생각해서요. 남편에게 각자 돈 관리를 하자고 제안했어요. 남편이 월급이 많다고 하면 뭐 해야 할까요? 결혼 후에 남편의 재정 상태를 전혀 몰랐는데 결혼 후 처음으로 이혼을 고민하게 된 건 전세 만기 때문에 남편에게 재정 상태를 물어봤을 때였습니다. 결혼했을 때 제가 얻은 전세집도 만기가 다가오고 있었고 집을 샀거나 결정해야 할 것 같은데 남편은 제가 전세 만기가 다 되었다고 해서 집을 사든 전세든 이사를 가야 한다는 얘기에 돈이 없다는 말을 했어요. 더러는 알아서 하랍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돈이 없다는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4년 동안 저에게 충분한 돈을 준 적도 없었고 말로는 대출도 받지 않았다는데 돈이 없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동네로는 4년 전과 달리 보증금이 올라서 남편이 모은 돈을 받쳐주거나 돈이 부족하다면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우리 가족의 거주 문제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우리 집이니까 당신이 해결해야지. 너무 무책임하다. 우리 가족이 사는 집이니까 당신은 뭐.
객식구도 불평하면 내 명이니까 완전히 나가서 살든가. 어쨌든 당신은 동안 모아둔 돈이 부족해서 집을 사야 하니까 알아서 그동안 모은 돈이 모자라면 대출이든 좀 더 저렴한 지역을 찾아가던가. 나는 이런 어려운 때에 집을 사기보다 더 좋은 옵션을 찾고 싶지. 당신이 도대체 몇 년 동안 나에게 왜 얼마를 버는지 말을 안 해줘? 이게 정상적인 부부 생활이 아니잖아. 정말 돈이 없으면 지금이라도 당신의 통장 보여줘. 나 더 이상은 당신이 나에게 돈으로 힘들게 하는 걸 못 참겠어. 어디 알게 돼 왜 그래? 당신한테 무슨 피해가 있다고? 내가 보는 돈이야. 내가 생업이 아니잖아. 때 되면 말할 거니까 지금은 묻지 마. 아무튼 문제는 당신이 알아서 해. 속 터지는 건 제 목이었어요. 그때는 몰랐죠. 남편이 정말로 돈이 없어서 저에게 부여주지 못했다는 게요. 왜냐면 돈이 없는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늘 위태위태하던 부부였습니다. 사이가 얼마 지나지 않아 결국 파탄에 이르게 되었고 그 계기는 황당하게도 양가 부모님의 환갑이 기념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친정 엄마와 시어머니의 생신이 하루 차이로 겹쳤는데 엄마의 환갑 때 여행이라도 보내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나 반찬가게 사업 때문에 여행은 이루어지지 못했고 대신 함께 식사나 하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위 얼굴 보기 힘들다고 밥 함께 먹자고 하셔서 일주일 전부터 남편에게 요청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의 환갑이 다가오니 생신상을 차려드리려고 했지만 엄마는 다른 것이 필요 없다며 가족이 모여 식사를 하자고 하셨습니다. 그 나른 시간은 빠르게 맞추겠지만 용돈은 내가 부담하겠으나 선물은 준비해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알겠습니다. 용돈은 당신이 부담해도 좋습니다. 필요하지 않아요. 선물 하나 준비하면 되겠네요. 웬만해선 돈 아깝다는 소리 안 하고 선물 준비할게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 엄마께 고마운 마음이 있나 보다 했어요. 여행은 나중에 제가 정규직이 되면 가기로 했고 한갑이니만큼 정성을 담아 생신상을 차려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렵게 연차를 내고 집에서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어요. 엄마도 딸로서 제대로 된 생일상을 처음 받아보신 듯해서 너무 좋아하셨어요. 늦지 말라고 당부하셨고 남편은 한 손에 꽃다발과 다른 한 손에는 아주 멋지게 포장한 선물 상자를 들고 집에 왔어요. 엄마는 사위로부터 생일 축하한다는 말을 듣는 것 자체가 기쁘셨던 것 같았어요. 축하 노래도 불러드리고 저는 한가게 기념용돈도 건넜고 남편은 엄마에게 선물과 꽃을 드리러 갔어요. 아이고, 김서방, 고마워요. 이게 뭔가 지금 여기서 풀어봐도 될 것 같지 않아? 그럼요. 장모님, 이건 제가 정말 값진 걸 구입해 온 거예요. 어서 열어보세요. 남편이 무슨 선물을 가져왔는지 궁금했는데 아쉽게도 여러분이 황당하게도 와인인데 엄마는 술을 잘 안 마시는 편이고 선물이라 어디서 받은 걸 포장해서 들고 왔나 생각했는데요. 제가 표정이 안 좋아지자 엄마는 오히려 오버하시면서 남편에게 고마워하셨습니다. 아주 좋은 와인 같은데 잠이 오지 않을 때 한 잔씩 마시면 좋을 거예요. 고마워요, 김서방. 장님이 와인이란 대단한 선물인데요. 100만 원이라는 고가 상품이에요. 소리가 좋으셨군요. 집에 놓아두고 소중히 드세요. 장모님, 와인이 건강에 좋다고 하셨죠? 좋아하셨으면 좋았지만 좋은 날을 망치기 싫어해요. 아무렇지도 않은 척 넘어갔지만 엄마께 얼마나 죄송했는지 내가 바보다 싶었어요. 혹시나 해서 엄마가 받은 와인을 검색해봤더니 100만 원짜리 와인은 아니더라고요. 2만 원도 안 되는 와인을 100만 원짜리로 속이려고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느낀 배신감은 표현할 수 없는 거였어요. 내내 이혼을 마음에 품고 살았지만 진짜 이혼을 해야겠다고 마음이 굳어졌어요. 남편에게 따지기도 우습고 싫어서 조용히 이혼에 대해 알아볼 때였어요.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한 건요. 다름 아니었어요. 친시어머니도 환갑이라 하신 거랑은 관련이 없이 남편은 일주일이 아니라 2주 전부터 제게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생일 선물을 요구하더라고 해요. 유준, 엄마, 우리 엄마, 환갑이니 생일 선물 차 좀 줄 수 있겠지? 내 카드로 결제하게 해줄 테니까. 음식 거려야 할 신경 좀 써주세요. 엄마가 이모님을 초대하고 싶어 하는데 우리 집이 어떤지는 모르겠다.
누구 맘대로 난 그날 연차를 못 내. 이제 곧 재계약 앞두고 있는데 시부모님 생신상을 차리겠다고 연차 내는 말은 죽어도 못 받겠어요. 그냥 어머니 드시고 싶은 음식으로만 차리지 왜 쉬세요? 그래서 당연히 거절했어요. 우리 엄마 생신이니까 연차 내고 차려드린 거와 연관이 없지 않나 싶어서. 여자친구 생신할 때 남편이 되어주세요. 생일 선물 사주세요. 아름답다고 시어머니 생신상을 차리겠습니다. 단 한 번 싫다고 하니까 제가 하는 거예요. 시아버지 어머니는 가만히 계시면 당신은 우리 부모님이 맨날 뒷전이라는 말이죠. 이런 때에 며느리가 한 번 해도 어렵다고 생각하나요? 그렇다면 당신은 사위도 아닌데 왜 내 부모 아니고 당신 부모냐고 생신상을 차렸다는데 인간이 눈을 부릅뜨면서 화를 냈다고요. 그게 무슨 소리야? 다른 집들을 봐봐라. 며느리가 시도하면 생신상을 차리는 거는 당연한 일이에요. 너도 한번 해봐. 당신은 왜 안 해본 거냐? 결혼 첫 해에도 군말 없이 했잖아. 그때 그 돈, 우리 부모님이 있는데 며느리가 좀 해드리면 안 되는 게 뭐 있어? 거야 잔말 말고 내 말대로 해줘. 나야말로 하고 싶은 말이야. 다른 집 사람들은 장모 한갑 때 100만 원이라고 뻥치고 2만 원짜리 와인 선물하니 어이가 없어서 정말 우리 엄마한테 한 번이라도 마음 써준 적 없으면서 뭐 생신상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난 아무것도 안 할 테니까 당신이 하고 싶은 거 해드리던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 저도 그때 화가 폭발해서 남편이 100만 원이라고 뻥친 말인 얘기까지 해버렸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제 속을 뒤집어 넣으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 좋아. 안 그래도 나 우리 엄마 생신 때 차 뽑아 드리려고 했거든. 마음대로 하라 그랬으니까 그래야겠네. 기왕 뽑는 거 외제차로 뽑아 드리려고 하는데 불만 없지? 며느리가 되어가면서 시어머니의 환갑 생신 자리에 한 번쯤 차리지 못했던 그 나라도 효도를 제대로 해야겠죠. 남편은 전혀 저를 약올리려는 말이 아니었다. 충분히 그럴 만한 인간이었고 결혼 후로 자기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린 것도 그럴 만큼이고 시댁에 갈 때는 외출 시 필요한 가전제품은 모두 남편이 준비해줬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전세가 만료되어 이사를 가야 하기 때문에 재정적 상황을 공유해달라는 저희 요청에 돈이 부족하다는 말로 일관했던 그 사람입니다. 남편의 태도가 맞지 않은 것에 분노해서 딱 지적했습니다. 우리 엄마 생신 때 당신이 싸구려 와인을 사주고 낸 거 내가 바보라서 그냥 넘어간 줄 알아? 나 같으면 당신 부모님께 지극정성으로 못 드릴 것 같은데 참 뻔뻔하다. 이러다가 계속해서 이야기할 것이다. 아주 집까지 바꿔준다고 하겠구나. 미안한데 나는 그 꼴은 못 봐. 어머니께서 외제차를 사드린다고 하시면 어디든 당신 마음대로 해봐. 나는 원룸으로 이사가는 한이 있어도 당신이 주는 돈만큼 우리 엄마께 드릴 거니까 내가 하는 대로 똑같이 하겠다. 그리고야, 당신 엄마랑 우리 엄마가 같냐? 우리 엄마께서 나 결혼 전에 사업 자금으로 몇 억 주셨어. 그 돈은 지금 갖고 있는 건데 당신이 무슨 권리로 내가 효도하는 걸 못하게 하는데? 당신 정말 계산적인 여자였네. 이런 여자인 줄 진짜 몰랐다. 지금 누가 누구더러 계산적이라고 한번 해보자. 나한테 계산적이라고 한 적 있어? 애 낳고 살면서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전혀 인식이 안 되는 것 같아. 나도로 계산적이라고 했으니까 한번 제대로 계산해서 재산 분할을 해보자. 알겠어. 재산 분할이라는 거구나. 지금 당신과 함께 할래요? 그래, 잘 알아듣는군. 나도 그동안 이려고 이혼을 알아봤나 보다. 난 나중은 없어. 지금 바로 시작할 테니까 우선 4명이 집에서 나가줄래? 남편은 제가 하는 말을 무시하려고 했지만 저는 그 즉시 시댁에 전화를 넣었습니다. 어머니, 아들이 이번에는 외제차 사드릴 거예요. 좋으시겠어요? 근데 어떡하죠? 제가 우리 엄마 생신 때 2만 원짜리 와인 싸온 저 인간 이제 질려서 못 살 것 같아서요. 이혼할 테니까 어머니도 같이 가실래요? 사셔야 하겠죠. 시어머니도 갑자기 걸려온 며느리 전화에 당황하셨을 겁니다. 남편은 당황했는지 제 전화를 끊고는 어이없어하며 아무 말 못하고 있었지만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내 집에서 나가지 않으면 가정폭력으로 신고할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신적 학대도 신고 대상인 것 알지? 조용히 나가지 않으면 경찰 불러 애한테 보이고 싶어? 아무튼 일단 오늘은 내가 나가지만 당신 생각 좀 해. 이혼은 뭐 아무나 아는 줄 알아? 재산 분할 좋아하네. 너한테 나누어줄 재산은 없어. 오히려 당신이 나한테 재산 나눠줘야 할 걸. 뭘 모르면 말하지 마. 애 딸린 내가 혼자 뭘 할 수 있는데 이혼이야? 딱 하러 줄 테니까 잘 생각해보니 엄포를 놓을 사람은 저인데 오히려 큰 소리를 친 남편은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집 비밀번호를 바꾸고 대강짐을 챙겨서 당분간 아이와 함께 엄마 집에서 지내기로 결정했어요. 이후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서 구체적인 이혼 절차와 재산분할 소송을 상담했습니다. 결혼 이후 남편의 재정 상황을 몰랐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결심한 거죠. 변호사는 우선 재산명시 신청을 해서 남편의 재산을 정확히 확인하자고 제안했어요. 그래서 이혼소장을 제출하면서 남편의 재산명시 신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재산분할 소송을 위한 단계였죠.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정말 이혼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해 제가 설마 이렇게 될 줄 상상하지도 못했어요. 처음에는 남편이 회유하고 있더니 토컨네임 나중에 이혼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것을 거의 알 수가 없었죠. 윽박지르지도 않았습니다. 전셋집을 탈출하기로 했고 당분간은 엄마 집에서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보증금은 결혼 전에 모아둔 제 돈이었고 남편에게는 권리가 없었죠. 저는 양육권뿐 아니라 친권까지 가져오기를 희망했습니다. 구두쇠의 그 인간이 양육비를 제대로 주지 않아서 황당했고 그에 따라 일시금으로 계산해 청구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재산명시 신청을 하니 너무 어처구니 없었습니다. 남편이 큰 소리치던 돈은 없었고 계좌거래 내역은 알 수 없었지만 어쩌다 계좌 잔고는 2천만 원도 없었어요. 게다가 황당한 건 대출 상황이었습니다. 결혼할 때는 빚이 없다고 주장했던 인간이 자그마치 8천만 원을 대출해서 다녔습니다. 이 뭉텅이였던 대체 이런 인간이 무슨 짓을 했을까요? 남편은 그동안 정말로 돈이 없어서 저에게 돈을 쓰게 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버는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대출을 받아 자신의 부모님께 매달 돈을 주고 살았기 때문에 돈이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야말로 결혼 생활 내내 저에게 빚진 사람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전세 빚을 갚을 돈도 없이 공짜로 얹어 살면서 제 딸과 제가 생활비를 사용하는 것까지 아까워했던 것이 거였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도대체 어느 돈으로 자기 부모님을 위해 차를 사주겠다고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도 어이가 없다며 그냥 웃었고 아마도 지금의 돈 또한 양육비로 저에게 주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미 소유하고 있는 돈마저 꺼져도 위자료와 아이 양육비를 저에게 줘야 할 것이다. 줘야 하는 남편은 어제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조정기일에 법원에 갔더니 남편은 풀죽은 모습으로 왔습니다. 잠깐만 얘기 좀 하자고 했는데 있는 앞에서 얘기해야 한다고 하더니 남편은 잠시 고민하는 듯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저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유준아, 엄마, 내가 잘못했어. 사실은 결혼 전에는 정말 빚이 없었는데 사업을 그만두고 주식에 손을 대다가 년간 힘들게 고생해서 메꾸려고 했어. 나도 당신한테 짠돌이 갖고 싶었겠어? 진짜 미안해. 당신이랑 이혼하려는 이유가 돈 때문만은 아니야? 돈이 없는 건 솔직하게 말해줬으면 이해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결혼 내내 나를 속인 거 용서할 수 없어. 당신의 부모님께는 돈이 없어도 노고가 많았습니다. 외제차를 사준 말이 진심이라는 걸 나는 알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다른 사람을 상처 주는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해요. 당신이 미안하다고 말해도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아서 앞으로는 우리 딸 양육비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해야 해요. 저는 남편의 사정을 배려하지 않고 모든 것을 법대로 처리했어요. 이혼 소송에서 제가 승소할 것이 확실했어요. 결혼 동안에도 금전적인 부분을 고려하면서 남편에게 돈을 더 주어야 했어요. 결혼을 해지할 때 제가 더 받아야 할 것이지만 남편이 빈손으로 저와 이혼을 했어요. 변호사는 오히려 제가 돈을 받아야 하는데 남편이 까다로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잘못이 있었어요. 남편이 돈으로 제압하려고 했고 이에 분노하고 압박을 받았습니다. 못했어요. 아무리 짠돌이 사람이라 해도
가족들에게 그런 식으로 돈을 아끼는 것이 말이 되나요? 자기 장모님 생신에 와인 선물을 하면서 허풍을 떤 것도 너무 웃겨요. 이혼할 때 본이 개털이 있다는 걸 알고 참 모든 상황에 납득이 가더라고요. 어쨌든 남편이 나와 우리 엄마를 우습게 생각했다는 것은 분명하고 이렇게 이혼한 후 이제 막 1년이 되어 갑니다. 다정한 남편과 아이를 만나게 하는 일은 없어요. 지방에서 일한다고 하길래 나 꼬박꼬박 돈을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다행히 정규적으로 전해진 후 월급도 조금 늘었고 엄마 덕분에 아이와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혼 후 오히려 마음이 더 안정된 느낌입니다. 지금은 아이가 있어서 저에게 고마운 것 같아요.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이제 남편과의 인연은 이혼으로 끝나게 되어서 앞을 바라보며 열심히 살아보려 합니다. 저도 이런 일을 겪으며 많이 배웠어요. 제가 바보처럼 살았다고 남에게 말하지 않아 주시고 좋은 말씀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